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온화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고 없이 닥치는 폭풍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내 주머니 속돈의 가치는 상당 부분 사라진 뒤입니다. 역사상 가치를 잃었던 모든 주요 화폐들은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를 읽고 일찍 대비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켜냈지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질문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무엇을 사야 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0년간 반복된 역사의 패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 1920년대의 독일, 그리고 수차례 경제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와 2000년대 짐바브웨의 사례까지. 나라는 달랐지만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정부가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찍어낼 때 나타납니다. 대중들은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긴급 재정 지원 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폐 발행을 정중하게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일단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풀리면 그 돈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 가장 마지막에 닿는 평범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칸티용 효과라고 부르며 모든 인플레이션 사태에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비하는 그룹은 보통 부유층입니다. 그들은 통화 공급량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현금을 보유한 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희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역사는 4가지 중요한 자산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자산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농지, 생산적인 토지, 임대용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실물 자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시기마다 화폐의 가치는 약해지는 반면 실물 자산의 유용성은 그대로이기에 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 자산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금과 은이 대표적이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비트코인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모든 화폐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금을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는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물건들입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 정수 필터, 상비약, 각종 공구, 에너지원, 그리고 기본적인 생필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미래의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저축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에서 이기 초기에 생필품을 비축해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그대로 넣어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기반 자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기술은 가만히 앉아있는 현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커집니다. 수리기술, 의료기술, 농사기술, 건축, 용접,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기회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역사는 인플레이션의 진행 단계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우량 기업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물 자산과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중기로 접어들면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극심한 단계에 이르면 오직 생필품, 부동산, 기술, 그리고 금과 같은 희소 자산만이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을 팔아서라도 당장 먹을 음식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핵심 교훈은 간단합니다. 돈은 유용한 것을 살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보다 실물을 더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더 많은 종이 화폐를 버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가 힘을 잃은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원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위기가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세금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는 결국 돈을 찍어내 그 차이를 메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같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화폐 발행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전쟁이나 날씨, 기업의 탐욕, 혹은 해외 문제와 같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때입니다. 이는 화폐 가치 희석이라는 진짜 문제를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이 예금 금리를 실질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유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게임이 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서두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대중이 인내심을 잃고 월급날이 되기 전에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보다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현금은 단기적인 필요에는 유용하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둘째, 여유 현금을 실물 자산이나 희소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변동금리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가 상승하여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고정금리 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의 직장이나 국가에만 묶여있지 않은 소득원을 구축하거나 구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것을 겪는 세대에게는 항상 갑작스러운 충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은행 예금 대신 농지나 실물 상품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염소나 소가 국가 화폐보다 더 안정적인 돈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금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금값이 온스당 35달러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치는 종이에서 실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사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의 문제입니다. 대중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산으로 이동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뉴스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뉴스가 보도할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움직인 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치를 생각할 때 화폐 가치가 아닌 실질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만원짜리 공구가 내년에 20만원이 된다면 공구는 가치를 유지한 것이고 돈이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황 구매를 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꾸준하고 차분하게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저축을 파괴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구매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전에 자산을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부를 잃은 사람들은 끝까지 화폐를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스템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돈을 보유한 사람이 아닌 돈을 발행한 쪽을 구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저축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구매력은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막은 하락이 명백해지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가 측정되는 방식을 재설정합니다. 사이클이 끝나면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자산을 지킨 자와 화폐를 지킨 자. 한 그룹은 힘을 가지고 다음 시대를 시작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느 그룹에 속할지는 돈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직 정상적으로 보일 때 준비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주기 동안 정상적인 상태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찍 행동한 사람들은 준비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게 행동한 사람들은 항상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월급이 물가에 맞춰 오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임금은 거의 항상 인플레이션을 뒤따라갑니다. 월급이 조정될 때쯤이면 물가는 이미 저만치 달아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사람들은 필수품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비필수적인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치품, 그 다음은 편의용품,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의 갑오와 같은 소중한 물건들까지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음식, 에너지, 물, 수리, 소득 등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의존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인플레이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기본적인 물품을 비축하고 중요한 기술을 배우고 약간의 실물 화폐를 보유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멀리 있는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현명한 보호막 중 하나는 스스로 생산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 한 그루, 임대용 방 한 칸, 빗물 저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농기구 하나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폐가 아닌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음식, 주거, 도구, 수리, 그리고 난방을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시간이 곧 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돈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적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따라서 준비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재정적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있을 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몇 년 전에는 저렴했던 해결책을 쫓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미래의 삶의 질은 모든 것이 아직 정상적으로 보일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징후는 언제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부채 증가, 통화 약세, 생활비 상승, 정부 지출 확대, 신뢰 하락. 이 모든 것이 모든 인플레이션 주기가 공유하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일찍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멈출 수는 없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현상이며 도덕적 현상입니다. 그것은 부채를 보상하고 규율을 처벌하며 저축보다 소비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로 권력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가장 위대한 보호막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립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길은 더 나은 지도자를 희망하거나 행운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물건을 고치고 여러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자신의 분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냅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끝이 납니다. 질문은 그것이 끝났을 때 누가 강하게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자산과 기술, 그리고 평온함을 가지고 다음 시대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후회와 잃어버린 시간과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선택은 위기가 눈에 보이기 훨씬 전에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권이 있을 때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